육 회장을 당장 청소하는 건 생각 중이야. 의뢰 액수가 역대 최고라 들었어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저승으로 꺼져줘야겠어. 저승밥도 아깝지. 너무 잘 처먹고 잘 살았잖아. 온갖 더러운 짓에서 쌓은 거 내놓으려니 저승길에 노잣돈이 없어 억울할 것 같냐? 여기에 들어온 늙은이들은 너처럼 거룩한 청소를 당했지. 오래가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은가? 어림없다 이놈아. 늙은이들을 청소하라. 박하경. 이곳은 수려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참으로 풍광이 아름다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야말로 빼어난 절경이다. 수많은 아름드리 해송이 멋스러운 자태로 세월을 조우하고 있다. 해송은 바닷가를 향한 기암절벽 쪽으로 한층 매력을 발산하며 군집을 이루고 있어 이곳의 사계는 그야말로 극락정토라 일컬을만치 빼어났고 수려했다. 계절마다 빼어난 풍광은 보는 눈으로 하여금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이 풍광이 빼어난 곳에 건물 두 채가 각기 독특한 개성과 품격을 지닌 채 세워져 있다. 나란히 선 두 건물 중 한 채는 10층 건물로 호화로워 보이면서도 중세시대의 고풍적인 미가 돋보이는 석조 건물이다. 이 건물의 정원에는 기이한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고 갖가지 꽃으로 구획별로 단장이 되어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도록 아름다웠다. 그 옆 건물은 석조가 아닌 7층으로 된 목조 건물이었는데 편안함과 함께 격조와 품위가 물씬 묻어나 이곳을 본 사람은 이곳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절로 할 정도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두 건물 바깥쪽으로 빙 둘러 22대의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365일 촬영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안에는 병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CCTV를 관장하는 전산실이 따로 있었다. 그곳엔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없었고 마치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을 지키고 안내하는 경비도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산실이 있는 곳은 원장실과 닥터로 일하고 있는 기한석 과장이 진료실로 사용하고 있는 진료실 안 깊숙이 두 건물의 CCTV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전산실이었는데 신경수 원장이 통제하는 전산실은 바깥 CCTV와 안쪽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CCTV 화면이 떠 있어 언제라도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핵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닥터 기한석 과장의 전산실의 특이점은 요양원 7층에 하나여 설치된 CCTV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이 두 건물은 외양상으로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다. 건물 뒤편으로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과 건물 사이에는 작은 숲이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에 차를 댄 후엔 잘 조성된 작은 숲을 지나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병원 특급 관리자들 외에 사용을 금했다. 그리고 VVIP 고객용 전용 주차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VVIP용 지하 주차장은 서로 간의 차를 볼 수 없도록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마치 유명 레스토랑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두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유혹하듯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철제 조형물 위로 능소화가 화려하게 흐드러져 피어 늘어진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 능소화 아치형 입구를 지나면 화려한 장미로 꾸며진 아치형 입구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치형 조각물엔 천사나팔이라 불리는 나팔꽃으로 엮어진 아치형 입구를 지나야만 비로소 건물로 들어설 수가 있다. 멀리는 건물 전체가 보여지지만 가까이에선 아름다운 정원에 가려 커다란 아치형 터널을 3개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하게도 건물 정면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뒤편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놀랍고 특색 있는 점이었다. 이 아름다운 두 건물의 입구는 각각 다르지만 두 건물 정면에도 여지없이 CCTV가 설치되어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이곳 건물 중 고풍스러운 석조 양식의 건물엔 천사나팔 요양병원이란 현판이 붙어 있다. 편안함과 품격이 물씬 묻어나는 7층 목조 건물에는 천사강림 요양원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다. 멀리서 보면 이 건물의 정체성을 알 길이 없고 주변 어디에도 요양병원이거나 요양원에 대한 안내판도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어느 세상에나 VIP라는 그룹이 존재하지만 이곳은 VVIP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았고 아무 고객이나 받지도 않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늘 고객들로 넘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경수 원장이다. 원장은 명망 있는 정치인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가에서 부정수급을 받아 요양병원 천사나팔과 요양원 천사강림을 설치했다는 의혹으로 한때 시끄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히고 있었다. 신경수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30대 초반에 국내로 들어왔기에 신경수의 신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신경수는 30대 중반에 이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다. 이곳 천사나팔 요양병원과 천사강림 요양원은 모두 1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런데도 좀처럼 공실이 나지 않았다.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이곳은 최고의 근력이 있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석조 건물 10층에는 법무팀이 상주하고 있어 법적으로 어떤 유감스러운 일이거나 사건화가 만들어질 빌미를 얻게 하는 데 대해 신경수 원장의 경영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서 술을 다한 노인들을 위한 초호화 장례식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입원비를 내고 특별히 의뢰하는 보호자들로부터 꽤 높은 금액을 받는다고만 알려져 있다. 천사의 나팔 소리는 끊어질 수 없고 천사의 강림은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공공연한 소리가 있을 만큼 이곳은 대성업 중이었다. 천사강림 요양원에서 아픈 노인들은 바로 옆 건물 천사나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천사나팔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좀 호전되면 다시 천사강림 요양원으로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사강림 요양원 7층에 신경수 원장이 일하는 원장실이 있다. 원장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양원의 입원실과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각동으로 구별된 것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서 서로 왕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1층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함께 사용하는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2층부터 6층까지 병동이 있고 각 층의 7층은 신경수 원장이 사용하는 집무실과 20개의 고급스러운 1인실로 만들어져 있다. VVIP 고객룸으로 잘 사는 특권층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했다. 신경수 원장실에서 비밀스럽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음모라도 꾸미는 듯 원장실로 들어간 요양병원 닥터 기한섭 과장과의 대하였다. 둘은 마치 다투기라도 한 듯 언성이 날카로웠다. 기 과장님,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말을 잘라먹는 거야? 보자 하니까. 상황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무리 법무팀에서 막아준다고 하지만 이번 청소권을 막 처리했다가는 의심받을 확률이 높은 거 몰라요? 물론 원장님과 동업으로 시키는 일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해왔습니다만 이번 일은 촉이 좋지 않아요. 꼭 무리해서 강행해야 할까? 기한을 좀 갖자고. 신경수 원장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긴 머리를 오른쪽 귀에 꽂으며 신경질적으로 기한섭을 노려보았다. 신경수는 좀 다급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오른쪽 귀 뒤로 긴 머리를 넘겨 꽂곤 했다. 지금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 과장, 많이 컸네. 언제부터 따박따박 말대꾸로 이유를 댔지? 이번을 제대로 처리하면 승진과 큰 보수를 따로 약속하겠다고 했잖아. 우리 일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걸 모를 리 없는 기 과장 태도가 납득이 안 돼서 말이지. 못하겠으면 손 떼. 결국 손 떼는 순간 청소당하겠지만. 어차피 원장님과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저승길도 우리 함께 다정하게 가야 하는 거 알죠? 나 혼자 죽을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느물느물 빈정대며 기 과장이 말을 꽂아 신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경이 날카롭게 버려진 감정선이 날뛴다. 기 과장, 이따 일어나오시겠다. 777호 고객을 보내드리는 일은 우리 사활이 걸린 일이야. 기 과장도 알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뭐야? 육 회장 의식이 돌아오기라도 했나? 신경수는 기 과장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찌르듯 날카롭게 퍼붓자 기 과장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한 기색을 내다가 순간 표정 관리 해냈다. 그동안 잘해왔잖아. 돈이라면 충분히 누릴 만큼 가졌을 테지만 자식 앞길은 누구도 모르는 거지. 이게 다 누구 덕인데 인제 와서 쌩을 까실까? 기 과장, 청소당하고 싶어? 내 말 한마디에 기 과장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잊은 것 같아서 경고하는 거야. 얼핏 들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대화 내용이었다. 신경수 원장은 날카롭게 버려진 투로 기 과장을 쏘아보며 무언가를 종용했고 기한섭 과장은 이번 일만은 최대한 비켜갔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비켜가지 못하면 최대한 누축이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지금껏 신 원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저질러 온 만행일지라도 아니 만행이란 마음은 한터럭도 없었지만 이번 일은 촉이 말하고 있었다. 777호 고객에게 손대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신경수 원장은 기폰을 눌렀다. 간호사실에 연결된 기폰은 인선영 간호사를 원장실로 호출하는 내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복을 입은 인선영이 원장실로 들어섰다. 까무잡잡하고 개구리 눈처럼 튀어나온 인선영은 간호사였지만 그녀는 유망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너무 심해 집에서도 관심을 잃었고 그녀 옆에는 친구나 지인이 없었다.
그녀의 소시오패스적 기질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직장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다가 간호대학으로 편입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곳으로 취업했다. 인간에 대한 감정은 메말랐고 인간을 마치 하나의 물체를 보듯 대하는 인선영을 파악한 신경수는 자신의 청소 사업으로 인선영을 끌어들였다. 인선영에게 청소 작업은 작은 유의를 즐기는 아주 하찮은 일일 뿐이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경천동지할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지만. 어서 와요, 인간호사. 내가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원장님 지시대로 약물은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처방전 주시고 지시하시면 바로 투여하겠습니다. 이번엔 인간호사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인선영의 눈이 귀과장에게 향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듯한 눈빛에 귀과장이 엉덩이를 일으키며 인선영한테 따라 나오라며 원장실을 나선다. 당황한 인선영이 황급하게 원장의 안색을 살핀다. 일단 나가봐. 귀과장이 뭐라 하는지 바로 알려주고. 네. 인사를 마친 인선영이 원장실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던 귀과장이 인선영을 이끌고 원장실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방에는 약장이 있고 약장 안에는 갖은 약들이 질비하게 들어차 있다. 귀과장이 한동안 뜸을 들이며 인선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 따라서 와이프도 미국으로 따라 나간 지 오래란 거 알지? 곧 아들놈 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미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미국에서 내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 일자리는 해결될 것 같아. 그동안 해온 일도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인간의사는 계속 이 일을 할 건가? 인선영은 뜨악한 표정으로 한동안 귀과장을 응시했다. 인선영은 그동안 기한석 과장이 유부남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호의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인선영은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심한 우울증이 있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히스테리로 가득 찬 40이 훌쩍 넘은 노처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이란 감정 자체를 모르는 인선영은 기한섭에게 끌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신경수와 일은 시작했지만 기한섭이 시키는 일은 맹목적으로 우선했다. 이 점을 눈치챈 신경수는 인선영의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기한섭 과장과 엮어 마음껏 이용했다. 인선영이 기한섭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777호는 제가 청소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진 법무팀에서 알아서 수습하겠죠. 기한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주간건설의 주주총회가 일주일 후에 열려. 그 안에 육 회장의 지분을 의뢰인 쪽에서 원하지. 육 회장을 당장 청소하는 건 위험한 일로 판단이 돼서 생각 중이야. 아무리 법무팀이 짱짱해도 육정일 회장 측은 산전수전 다 겪은 업계 1순위 건설회사를 건립하고 거대한 주간그룹으로 성장시키고 꾸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지. 경험은 무시 못하는 법. 의뢰를 받았다 해도 이번 육 회장 일을 청소하는 일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 약간 동요하는 눈빛을 언제 가졌냐는 듯 인선영의 동공은 차가워져 있었다. 의뢰 액수가 역대 최고라 들었어요. 귀 과장님 입장에선 해볼만 하지 않나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원장에게 들었어요. 어길 씨, 그동안 항명했던 닥터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생각해봐요. 차갑게 말을 뱉은 인선영은
한치의 아쉬움이거나 연민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 순간 기 과장은 머지않아 인선영을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선영은 곧바로 원장실로 들어갔다. 신경수는 기 과장과 인선영이 나가자 책상 서랍을 열고 숨겨진 모니터를 켰다. 그러자 기한섭과 인선영이 있는 방 장면이 고스란히 뜨면서 저들의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되돌아온 인선영이 신경수 원장의 꼭두각시로 돌아온 듯 앞에 서자 신경수 원장은 만면에 족한 웃음기를 발라놓고 인선영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명령을 내리겠어. 인간의사가 기닥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그러나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행해야 할 명령이야. 기닥터를 청소해. 기한은 3일이야. 육회장 청소를 닥터 반영미에게 맡겨야겠어. 신 원장은 인선영에게 3일 안에 기닥터의 청소를 명령했지만 인선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인선영의 개구리 눈처럼 생긴 눈알이 더 툭 튀어나왔다. 인선영이 뭔가 즐길 때 나오는 습관 중 하나다. 신경수는 인선영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밤 기 과장의 시체가 그의 차와 함께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사인은 우울증으로 과다 복용한 항우울제가 문제였으며 졸음운전 사고로 처리되었다. 기한섭 과장은 자신이 머슴의 아들이었다고 본인이 술자리에서 더듬거리며 주사로 배곤했다. 스스로 어린 시절 종놈 자식이라는 자격지심을 견디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렸다. 그는 무엇을 해도 패배심리 속에 살았다. 기한섭에겐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는데 그 분풀이로 동물학대증이 있었다. 그가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 시신을 부검하면서 살아있는 작은 동물을 남몰래 해부하는 것을 즐겼다.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완전 마취하지 않고 해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산채로 해부하는 행위를 즐겼다. 그 대먹지 않은 행위를 자아개미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아개미라는 되지도 않은 학설을 만들어 자신이 자아개미를 즐기는 신미안이라며 위로받는 사이코패스였다. 늦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어느 날 아이 앞에서 길고양이를 산채로 맷으로 가르는 걸 본 기한섭의 아내는 혼비백산한 채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는 더욱더 자아개미를 실현한다면서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잡아다 살상했고 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근무하던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세상과 격리된 듯한 요양병원에 스며들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젊고 사특한 신경수 원장의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내주면서 VVIP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앞선 사람들, 자신과 같은 종놈 자식과 머슴의 자식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용납하기도 싫었고 그들을 청소하는 데 있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최대한 즐기며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그가 청소한 노인들은 일백하고도 55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학을 즐기는 청소의 대가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매우 만족한 심리적 우월감을 얻었다. 그는 청소할 때마다 전리품을 철저하게 챙겼는데 손톱과 발톱이었다. 그의 진료실엔 손톱과 발톱을 미세하게 갈아 설탕에 절인 작은 병들이 155개가 책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1년 번호가 1번부터 155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랄까. 아니, 그럴 리가. 양심이 있을 리가. 아니면 초기 발달한 위험 경계 신호에 덫에 걸려 본인이 청소를 당하고 말았다. 참 허무한 죽음이었다. 인선영은 신경수의 명을 받자마자 그날 밤 기한섭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몸을 썩고 잠이 든 기한섭에게 무색무취의 독성을 가진 주사를 심장에 찔러 넣었다. 보고를 받은 신경수는 청소부들을 대기시켜 놨다가 곧바로 바닷가 절벽에 기한섭의 시신을 유기하면서 법무팀을 통해 조용히 묻히게 만들었다. 벌써 5번째 닥터를 조용히 청소한 것일 뿐이었다. 건축업계 1위를 점하고 있는 주강건설을 필두로 주강그룹을 이끌어온 육정일 회장은 한때 조직폭력을 이끄는 수장이었다. 젊은 날 뒷골목 조직을 통해 온갖 더러운 짓으로 일군 더러운 부를 저축은행을 통해 세탁하면서 건설업계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후 급성장했다. 추악한 짓은 다 하면서도 현재는 건설회사를 모은 회사로 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 되었다. 돈과 폭력으로 일궈낸 기업 안에서 육정일 회장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병이 든 것이 암암리에 알려지자 권자를 서로 차지하려는 두 아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육정일 회장은 한 달 전 주치의가 있는 종합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했으나 간신히 생명을 건졌지만 2주 후에 천사나팔 요양병원으로 큰아들이 은밀하게 입원을 추진했다. 큰아들의 의뢰는 아버지인 육정일 회장의 목숨을 끊어달라는 것이었다. 유언장이 있는 곳과 유언장의 내용과 가지고 있는 지분의 양도를 받아내고 깔끔하게 목숨을 청소하는 의뢰였다. 의뢰비는 청소를 지시받은 신경수 원장만이 알고 있었다. 신경수 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육정일 회장의 목숨을 청소해야 했다. 지금까지 의뢰받은 금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금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윤정일 회장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큰아들 육준섭 전무의 감시가 심하고 가족 누구도 병실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눈을 감은 채 배꼽줄로 연명하면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기한섭 과장이 들어와서 귓가에 은밀히 속삭였다. 진주 깨어난 거 다 알아 새끼야. 주식양도서에 서명하고 유언장 내놓고 저승으로 꺼져줘야겠어. 너 같은 새끼들은 저승밥도 아깝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잘 처먹고 잘 살았잖아. 어? 안 그래? 육정일 회장은 한평생 고리대금업을 하는 깡패 조직에 몸을 담아 산전수전 험한 일을 손에 묻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조직 간의 파싸움에서 보스가 쓰러지자마자 틈을 타 조직을 점거하고 우두머리로 15년을 이끌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건설을 통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건설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치와 뇌물과 협잡과 손잡고 그는 중앙그룹을 일구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으며 두 아들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큰아들과 지분을 놓고 말다툼을 하던 차에 잠깐 어지러워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 깨어보니 주치의 오 박사가 있는 종합병원이었고 다시 깊은 잠속에 빠져든 것 같았는데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와 있었다.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없도록 철저한 마크가 되어 있음을 알고 절망했다. 육정일 회장 자신이 검은 조직에 있을 때 힘 있는 누군가를 청소할 때 썼던 수법이었다. 그렇다면 이 수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큰아들 지심이 분명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불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누워 있었는데 이미 자신의 배를 뚫어 호수로 식사를 공급하고 강력한 수면제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에 분노를 씹어 삼키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였다. 그때 사이코패스 기한섭이 정신 나간 미친놈처럼 중얼거린 소리를 들은 것이다. 온몸이 경직되면서 두려움으로 거품을 물었다. 기한섭은 그런 육정일의 목을 살살 누르며 비웃었다.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의 부류야. 온갖 더러운 짓에서 쌓은 거 내놓으려니 저승길에 노잣돈이 없어 억울할 것 같냐? 넌 주사 한 방이면 아웃이야. 여기에 들어온 늙은이들은 너처럼 거룩한 청소를 당했지. 오래가지 말고 빨리 끝내자고. 기한섭의 혼잣말인 듯 육정일에게 하는 말인 듯 흘리는 말이 육정일에겐 도끼로 심장을 내려 찍는 공포였다. 육정일은 눈을 뜨고 기한섭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놈아, 그래도 내가 주감건설을 이리로 끌어올리고 주감그룹을 만든 육정일이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상상도 못해.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은가? 어림없다, 이놈아. 육 회장이 서서히 입술을 탈삭였다. 얼마면 되겠어? 어차피 청소할 늙은이들로 가득한 곳이 여기 아닌가? 말해. 얼마면 될지. 네, 주간그룹 절반이라도 내어주지. 기한섭은 공포에 떠는 것 같이 보이던 육정일 회장이 눈을 떠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오자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순간 촉이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위험하겠다는. 이 장면을 신경수는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보고 있었다. 이 방에 누구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신경수는 기한섭의 태도가 어느 순간 미적지근한 것에 대해 불쾌했고 감시를 시작했다. 그리고 전산실에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육 회장을 청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짜기 시작했다. 의뢰인인 큰아들에게서 다급한 요청이 왔다. 갑자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후에 열린다는 것이다. 육정일 회장의 신변에 이상 징후를 감지한 둘째 아들 유기섭 상무가 이사들과 측근들이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육준섭 전무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으로 열리는 주주총회라고 했다. 육준섭 전무는 불안했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자 매우 당황했다. 상당한 거액을 의뢰비로 맡기면서 육 회장을 청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압력을 불사했다. 신경수는 천사강림요양원 7층에 입소해 있는 VVIP들의 동태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면서 계산하고 있었다. 당장 777호실 육회장을 청소한 후 한 달 안으로 청소할 대상이 7호실에 있는 식품회사 명예회장, 77호실에 있는 금속회사 사장이다. 저들을 청소하고 나면 스위스 휴양지에 고급 멘션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신경수는 소시오패스 인선형을 움직여 기한섭을 빠르게 청소했다. 이제 깨어난 육회장을 거룩한 청소기로 청소해야 할 시간이다. 신경수는 인선형을 호출하려다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배덕심을 먼저 호출했다. 배덕심은 신경수 앞에서 그저 예로 초지일관 아부해대는 요양보호사다. 자신은 무슨 일이든 잘 한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벌여놓고
헛발질해대는 과유불급형인지라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신경수와 인선영은 그런 배덕심을 보면서 용량이 딸려도 한참 딸린다면서 개무시하지만 허들의 일을 시키기엔 안성맞춤인지라 7층에 박아놓고 청소대장에게 식사 수발을 맡겼다. 청소를 당한 사람 앞에서 배덕심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곳이 천국이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함께 하실 거라며 기도했다. 배덕심 여사 나이는 60이었고 남편이 사업이 기울자 요양보호사를 시작했다. 천사강림 요양원의 이름이 좋아 일하게 되었다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낸다고 했다. 신경수는 5년째 일하고 있는 배덕심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에 두툼한 용돈 봉투를 찔러주곤 했다. 혹여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법정에서 증언대에 세우기 딱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3년 전 소송을 걸어온 치료실 보호자가 있었다. 증언대에 서서 눈물로 요양원을 보호하고 신경수 원장을 비호하는 증언을 해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전력이 있기에 신경수 원장은 배덕심의 이용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 7호거나 77호 또는 777호에서 청소하는 날엔 배덕심 요양보호사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런 날이면 배덕심에게 봉투를 찔러주면 배덕심은 그저 입이 한 방만 해서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청소당한 시신 앞에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라고 기도하곤 했다. 눈치 고치도 없이 그저 맹목신앙으로 사람을 맹신하는 배덕심 요양보호사의 7층 근무처는 천국이었다. 7층에는 배덕심 요양보호사와 남자 요양보호사 둘이 돌봄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둘은 신경수 원장이 특별히 암흑가에서 데려와 교육시킨 남자들이었다. 남자들은 신경수 원장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시설 좋기로 유명한 기숙사 1인실을 각자에게 배정해주고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주는 조건에 남자 둘은 신경수 원장이 시키는 일은 그저 굽실거림으로 순종하는 예스맨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청소에 가담해서 청소하는 청소꾼이었다. 7층 근무자 3사람이 서로 만날 일이 교대 시간 잠깐 외에는 있을 수 없었다. 바깥에서 만남도 하지 말 것과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배덕심 요양보호사를 부른 신경수 원장은 넌지시 777호 육 회장에 대해 물었다. 육 회장님, 요즘 상태가 어떠신가요? 배덕심 요양보호사가 대답했다. 육 회장님,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혈색도 나아지고 계시고요. 어제는 손가락도 까딱 움직이는 걸 언뜻 본 것 같아요. 신경수는 놀랐지만 얼른 기색을 감추고 태연하게 말했다. 식사량을 줄이라는 닥터의 처방이 내려왔어요. 반으로 줄이세요. 식사를 겨우 하루 2캔 넣어드리는데 거기서 반씩 줄여도 될까요? 닥터의 오더가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오더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시행하세요. 신경수 원장은 알고 있었다. 육 회장의 의식이 돌아와 배덕심 요양보호사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려 했고 기운이 없어 손까진 잡지 못했지만 스치면서 손이 떨어진 사실을. 그런데 지금 배덕심은 그 부분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원장은 책상 위에 둔 두툼한 봉투를 배덕심에게 건넸다. 고생이 많아요.
쉬는 날도 나와주고 요청할 때마다 구말없이 도와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 수 없잖아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이라도 하세요. 배덕심은 두툼한 봉투를 받으며 입이 해벌쭉해진다. 신경수는 배덕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배덕심은 원장실을 나오자 화장실로 들어가 봉투를 열어보았다. 신경수 원장은 늘 10,000원권만을 사용한다. 간편하게 50,000원권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배덕심 여사에게 건네는 봉투엔 늘 10,000원짜리 지폐다. 돈을 꺼내 세어보니 자그만치 100만원이다. 어쩐지 다른 날보다 두툼하더라니. 배덕심의 입가에 만족감이 번들거렸다. 배덕심 여사가 나가자 신경수는 버릇대로 만년필을 들어 책상을 똑똑 두드린다. 이제 본격적으로 깨어난 육회장을 청소해야 한다. 청소는 완벽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육회장의 의식이 깨어난 것은 큰 변수다. 비록 80이 넘었어도 젊은 시절부터 다진 체력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힘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쩐다지 기한섭 닥터를 청소했으니 다른 청소부 닥터를 써야만 한다. 인선영에게 곧바로 청소시키기엔 부담이 된다. 인선영의 멘탈은 믿을 수 있지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던 차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상대방 목소리에 벌떡 일어섰다. 자신도 모르게 반사신경이 작동한 것이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역정으로 가득했다. 너 못할 거면 그 자리 내놔야지. 정형내년이 청소당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망설이기 시작하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사흘 깨끗하게 청소해내라. 뒷마무리는 걱정 말고. 상대는 단호하게 긁히고 투박한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말을 할 바를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는 여전히 음성 변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경수는 입도 달싹 못한 채 서서 듣기만 했다. 그런 모습을 저쪽에선 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신경수의 등에 소름이 끼치면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공포가 신경수 원장을 지배하면서 순간 경직된 머리를 쥐어뜯었다. 20대 후반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악몽이 신경수를 괴롭혀댈 때면 신경수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미래를 꿈꾸기에 주저하지 않고 만났던 그가 홍콩으로 여행을 하자기에 함께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던 순간은 홍콩에 도착한 다음 날 생에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덧치되고 말았던 그 공포를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건물이라며 초호화 건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란 사람을 만났다. 그와 함께 아버지란 사람의 차를 타고 홍콩 외곽에 있는 별장으로 초대하겠다고 데려갔다. 그리고 지하에 와인 창고가 있다면서 직접 고를 영광을 주겠다고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정말 말로만 듣고 평범한 사람으론 감히 마실 수 없었던 포도주가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더 좋은 걸 보여주겠다며 와인 창고 뒤쪽에 있는 붉은 벽돌 벽에서 벽돌 하나를 빼내자 마법처럼 문이 열렸다. 거긴 마치 4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착각을 갖게 했다. 온갖 의료 설비가 갖춰져 있고 여러 대의 의료용 침대와
메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배를 누르자 또 다른 문이 열리면서 세상에 태어나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보고 말았다. 거기 지옥이 있었다. 신경수는 순식간에 문을 열고 나온 남자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의료 침대에 묶여진 채로 눕혀졌다. 그와 그의 아버지란 남자가 유쾌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모든 연락을 도맡았던 비서실장 탁철이 있었다. 겉모습은 그런 지옥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선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지만 특수수사기관에서 주로 고문을 자행했다던 그의 잔인한 면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과 웃음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거대한 공포로 옴짝달싹 못하고 저절로 오줌이 지리고 침이 흘렀다. 그때 옆 침대에 묶인 또 다른 누군가 실려왔다.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뭐든 주겠다고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메스가 길게 그를 갈랐으니까. 신경수는 공포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호화로운 침대에 나신으로 있었고 사랑했던 그 남자는 여러 개의 주사기를 놓아둔 채 복종을 요구했다. 한국에서 벌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말하며 협조하면 살 수 있다면서. 어차피 인류는 특정 기득층과 쓸모없는 층으로 구분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지. 결국 살아남기 위한 특권층은 불필요한 잉여 인구를 청소해야겠지. 우린 좀 빨리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노인들을 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추하고 더럽고 이지를 잃으면 결국 쓰레기에 불과하고 직립을 잃은 것들도 필요를 다한 셈이니 청소 대상이지. 우선 돈 대고 걸리적거리는 것들부터 청소하자고. 응? 곧 법이 만들어질 거야. 청소하기엔 편리하게 말이지. 그 법을 우리가 만들어. 기대해도 좋아. 신경수는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어루만지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가 뱀처럼 징그럽고 소름 끼쳤지만 입도 벙긋할 수가 없었다. 그 무력감과 탈진감은 신경수를 굴종으로 이끌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남자의 꼭두각시 인형이었다. 그는 인형이 말하는 걸 용납하지도 않았고 변명은 있을 수 없었다. 오직 명령의 복종만이 살 길이었다.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의 이름은 분명 강준하였다. 그러나 그는 각 나라별로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팽영식이란 신분증이 눈에 띄었다. 신경수는 그의 본명이 아닐까 짐작만 한 채로 묻지도 못했다. 그의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팽씨 성이었다는 걸로 유축할 뿐이었다. 그는 신경수가 최대한 사회적 관계를 상류층과 교류하다 살아가도록 기반을 만들었고 경제, 정치 등 어떤 분야에서도 실력으로 압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경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이었다. 주인이 직접 전화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지금까지 잔인함을 드러내길 망설이지 않는 탁철 비서를 시켜 전달해 왔는데 육개장을 청소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육준섭 천무를 꼭두각시로 움직여 주간그룹을 먹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밝혀지는 그림이 떠올라 신경수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단 청소해야 한다. 어차피
죽을 늙은이들이다. 아까울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을 한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내다 늙은이란 종착역에 닿은 자들이다. 신경수는 애써 후들거림을 참아내며 아까 하려다 못한 전화를 닥터 반영리에게 걸었다. 육정일 회장에게 강력한 다량의 수면제가 투여되었다. 육정일 회장은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작고 가난한 집이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다.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아버지에게 맞고 또 맞다가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죽었다. 6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그 모습은 정일의 가슴에 깊은 상처 자국을 깊고 깊게 만들었고 평생 아물지 않았다. 그때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도해지의 가난한 밤은 6살 남자애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배가 고팠지만 괜찮았다. 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날은 어둑해졌고 빠르게 내려앉은 밤하늘엔 달도 늦잠 중인지 떠오르지 않던 날 밤이었다. 발은 부르트고 배가 고팠지만 음식점 앞 쓰레기통을 뒤질 힘도 없어서 쓰러져 있었다. 어떤 예쁜 여자가 구두발로 툭툭 차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일이를 일으켰다. 얘, 너 집이 어디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집 잃어버렸어? 정일이는 그저 멍하니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이쁘다. 우리 엄마처럼 이쁘다. 흘리듯 중얼거리면서 정일은 까무르 의식을 놓고 늘어졌다. 정일이가 눈을 떴을 때 몸이 깨끗하게 씻겨진 채로 커다랗고 헐렁한 셔츠 한 장만 입혀져 있었다. 깨끗하고 정갈한 방이었다. 문이 열리더니 예쁜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가 들어왔다. 일어났구나? 예, 너 큰일 날 뻔했어. 열이 높아서 약 먹이려는데 너무 더러워서 씻기고 내 티셔츠로 입힌 거야. 일단 뭐라도 먹자. 그래야 집 찾아가지. 너 겨울이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야. 그나마 여름이어서 살아남은 거지. 일어나서 밥 먹고 집 찾아가자. 정일은 집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저 집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어린 정일에게 있어 집은 아수라 지옥이었다.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는 노름판에서 가진 것을 잃은 화풀이를 젊고 예쁘고 아무 힘도 없는 엄마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었다. 묵묵히 정의를 감싸 안고 지켜냈던 엄마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정일은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무작정 앞으로 걸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신도 증오하고 혐오했던 아비를 닮아 자식을 때리고 있었다. 마누라를 걷어차고 있었다. 순간의 자각으로 아비를 닮지 않으려고 조직이 시키는 청소일에 전력으로 전념을 쏟았다. 그 예쁜 여인은 작은 술집을 하고 살아가는 34 가부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신사임이라고 했다. 신사임당처럼 현숙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다. 그 이름이 본명인지는 끝내 정일은 알지 못했다.
그날부터 정일은 사임의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다. 그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지 사임은 고리대금을 빌려 썼고 그 돈을 갚아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밤마다 선술집 한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는데 기둥서방으로 사임을 감시하는 자라고 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정일은 그 남자에게 이끌려 고리대금업을 하는 조직으로 갔다. 사임의 기둥서방이란 작자는 공포에 떠는 정일에게 사임이 자신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했다. 정일은 노예처럼 일했고 샌드백처럼 맞으면서 험한 일을 몸으로 받아내며 컸다. 덩치가 컸고 골격이 좋았다. 조직의 보스는 정일을 탐탁해 했고 오른팔이라 자랑했다. 시기 질투가 따라붙었지만 강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팔이었다. 정일은 사람을 죽이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찌르라면 찔렀고 목을 따라면 땄고 묻으라면 묻었으며 총을 쏘라면 방아쇠를 놓는데 총각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렸고 조직을 끌었다. 그렇게 악랄하게 자신을 부렸던 보스가 죽었다. 그 틈을 놓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었기에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조직을 장악했다. 전쟁에선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보스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침을 남기고 갔다. 정일은 조직을 장악하면서 그동안 꿈꿨던 것들을 실행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계획을 세우고 건설업을 키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건설회사로 발돋움했고 금욕으로 줄을 댄 정치권에서 베풀어준 떡고물은 떡고물이 아닌 상상 이상으로 컸기에 단숨에 꼭대기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깨끗한 일만 해선 단연 움켜잡을 수 없는 금력과 권력이었다. 그렇게 키운 주간그룹이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증오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며 큰아들 육준섭은 대놓고 아비를 밀어댔다. 그때 휘청이며 뒤로 넘어진 것이 지금 요양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감금이다. 바깥에서 본인에 대해 건강을 위해 휴양중으로 미화되어 있을 것이다. 육 회장이 쓰러진 게 언론에 보도되면 주가가 출렁일 것이기에 철저히 막았을 거였다. 긴 잠 속에서 육정일 회장은 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아가는 중이었지만 자신이 죽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간신히 마음을 움직였나 기대를 가졌던 사이코패스 의사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느낌이 쎄했다. 세상을 호령하면서 느낀 순간의 감이고 촉이다. 여기는 일반적인 요양병원도 요양원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이 희미하게나마 돌아온 순간 알 수 있었다. 거기다 이 또라이 의사놈이 중얼거리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매번 이 의사놈에게서 자신의 흉측했던 젊은 날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육 회장은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을 죄내었다. 나가야 한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나가야 한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놈 손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의식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순간에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깊이 찔러 넣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였다.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고꾸라지고 달은 기울었다 차고를 반복했다. 천사나팔 요양병원과 천사강림 요양원은 낯색을 수시로 바꾸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도해지 높은 건물 전광판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노인 연명 금지법 통과.